계속해서 시각의 뒷부분과 그리고 후각, 미각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의한 그 동공의 그 빛 반사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에 그 이제 두 개의 구조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 아이리스 홍채라는 거죠. 그 색소 그 근육 색소성 근육으로서 홍채가 있고 홍채 그 기저부에는 그 실리아리 머슬 그 모양체 혹은 선몰체라는 그러한 그 근육물에 부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체 그 프로세스 돌기에 의해서 안방수가 생성이 되면 요 수정체와 그리고 그 그죠? 아이리스, 홍채 사이를 우리가 후안방, 그리고 전안방이라고 이랬었죠. 그래서 이 후안방에서 안방수가 생겨서 이 아이리스와 그 렌즈 사이로 그 안방수가 퍼져나가서 이 전안방에 이제 안방수가 채워지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뭐예요? 실리아리 머슬이죠. 그래서 실리아리 머슬에 이 근육이 이제 부착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홍채를 보게 되면 그 스무스 머슬,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평혈근이 그 두 셋이 있다고 그래요.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떠한 종류의 그 평혈근이냐면은 한 무리가 circular pattern to constrict 이 근육이 그 수축하는 그 컨스트릭트 조여주는 패턴의 그러한 그 근육으로서 이게 그 서큘라 그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서큘라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근육을 우리가 스핀터 머슬, 괄약근 혹은 조임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동공의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는 컨스트릭트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의 서큘라 그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일련의 스무스 머슬이고 이 신경은 그 부경암 신경계에서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부경암 신경계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그 모양체 신경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양체 신경절의 제3 뇌신경인 오큘로모터 크레니얼 러브 즉 동안신경이죠. 그 동안신경을 통해서 부경암 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무리의 그러한 그 평활근은 그 레이디얼 패턴, 그 방사상으로 되어져 있는 근육이죠. 그럼 방사상인데 고정은 어디가 되어 있어요? 요 기저부, 그 실리아리 머슬, 선모체근 혹은 모양체 근육이라는 부위에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축을 하게 되면 요게 짧아지게 되겠죠.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게 되면서 이렇게 돼서 동공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러한 근육이죠. 그래서 확장할 수 있는 radial pattern to dilate 이 동공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그 방사상의 그러한 그 평활근 무리들, 홍채 무리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경의 어디로부터 오게 되냐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교감신경계, 첫 번째 스파이널 러브 있잖아요, 그죠? 그 소라식 스파이널 러브.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흉수로부터 오는 교감신경계에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다음 여기 여러분 보게 되면 여기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계로부터 오큘로모터 너브가 오게 되는데 그때 실리아리 강글리온 선모체 신경절에서 한번 시냅스를 이루고 선모체 신경절에서 이게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 방사상 아니 그이 수축하면 작아지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쪽 교감신경계에 의해서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흉수에서 와서 요게 이쪽 가서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그래서 레이디얼 패턴 그래서 그때는 동공이 커지는 그런 게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 빛을 비추게 되면 이 다양한 그러한 그 광수용체 세포가 인지해서 그것이 나중에 옵틱 너브가 되죠. 그죠? 강글리온. 그 신경전 세포의 축삭이 옵틱 너브가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다이렉트 퍼퓰러 라이트 리플렉스, 즉 직접 동공의 빛 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빛이 들어오게 되고 포토리셉터가 그 빛을 감지해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고 요게 강글리온 셀의 액선이 옵틱 너브가 되죠. 그리고 미드브레인 부위에 있는 전시계 부위, 그 부위에서 또 다른 무리의 그러한 그 부교감 신경계와 이제 그 부교감 그 신경과 시냅스를 이루죠. 이 프리텍텀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오큘로 모터가 되죠. 그래서 요것이 나중에 그 프리강그리오닉 파라심퍼테틱 너브 제3 뇌신경이 되어서 그 실리아리 강글리온에서 한 번 더 시냅스를 이루고 이 모양체 신경절에서 오큘로 모터가 이게 나중에 어디에 근육 그니까 서큘라 패턴 부경감 신경계. 그래서 서큘라 패턴에 자극해주니까 이게 컨스틱션이 일어나죠. 그러면 해서 이 홍채의 그 서큘라 패턴의 근육이 수축함으로 인해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빛을 발하게 되면 왼쪽 눈에 그 동공이 작아지는, 그래서 동공이 빛 반사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감수할 수 있어요? 먼저 요 레티나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나 아니면 강글리온 셀, 그리고 강글리온 셀이 옵틱 너브가 되니까 얘들이 다 정상인지 아닌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레니얼 너브 제2 뇌신경, 그죠? 옵틱 너브. 그리고 일부 요 프리텍텀 부위에 뭐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오큘로 모터 제3 동안신경이, 그리고 아니면 모양체 신경절 혹은 선모체 신경절 정상인지 알 수 있어요. 하여튼간에 만약에 빛을 비췄는데 왼쪽 눈에 그 요 동공이 작아지지 않게 되면 얘네들 중에 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왼쪽 눈에 빛을 라이트를 비쳤는데 왼쪽 눈의 동공이 작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다이렉트 퍼퓰러리 라이트 리플렉스, 직접적인 동공의 빛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니까 프리텍텀에서 시냅스를 이루고 요게 왼쪽 편에서 왔는데 크로스해서 오른쪽 이쪽에 있는 동안신경을 통해서 가게 되겠죠. 가는 경우가 있어. 때때로 이렇게 직접적인 다이렉트 퍼퓰러리 라이트 리플렉스 뿐만 아니라 이 프리텍텀 부위에서 미드브레인 쪽에서 크로스해서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 편에 동안신경을 통해서 그 제3 뇌신경을 통해서 이 그 서큘라 패턴, 요 서큘라 패턴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왼쪽 눈을 했는데 오른쪽 눈에 동공이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왼쪽 눈을 했는데 왼쪽 눈은 작아지고 오른쪽 눈은 작아지지 않았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쪽 부위가 잘못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테스트하기 좋으냐면 반대측 콘트라 레터럴 파트의 제3 뇌신경인 동안신경 혹은 반대편의 실리아리 강글리온 이쪽이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왼쪽 눈에 빛을 비췄는데 오른쪽 눈에 동공이 작아지는 것을 indirect popularly light reflex 간접 동공의 빛 반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 안방수의 어떠한 그런 생리적인 중요성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방수는 보게 되면 이쪽 그 안구의 요 각막과 그리고 이쪽 그 렌즈 사이에 있는 요 안방수, 전안방수, 그리고 요 그 홍채의 뒤쪽에 있는 부위, 홍채의 뒤쪽, 그리고 거리인데 실리아리 바디, 그 모양체 혹은 선모체 근육과 그리고 이 거리인대가 이제 그 렌즈를 걸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후안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안방수는 전안방과 후안방에 채워져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안방수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 안구 내 압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방수라는 것은 그 전환방과 후환방에 채워져 있는 그런 그 맑은 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전환방은 한 250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후환방은 한 4분의 1 정도 되죠. 한 60 마이크로리터. 그게 보통 이제 하루에 그 10번 정도 그 순환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비되는 그 기전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 실리아리 프로세스, 즉 선모체 돌기, 그 손가락처럼 돌출되어져 있는 그 모양체, 그 근육성 그 구조물인 그 선모체 혹은 모양체가, 그걸 이제 우리가 선모체, 모양체라고 하는데, 선모체가 손가락처럼 돌출되어져 있는 그 구조물을 그 선모체 돌기 혹은 모양체 돌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양체 돌기가 어디로, 이 후한방 포스테어 챔버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져 나와 있죠. 그리고 생성되는 기전을 보게 되면 그 소디움 이온의 액티브 트랜스포트, 능동 수송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오스모틱 그레디언트 아니면 그 차지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클로라이드 이온, 바이카보네이트 이온, 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수분이 어떤 뭐랄까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일어나면 이쪽에 이제 뭐 혈관 쪽 이런 게 있겠죠. 혈액 같은 거, 그런 데로부터 그 수분이 이제 후 안방으로 이제 그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수분이나 기타 물질들은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이제 포스트 챔버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당 한 2에서 3 마이크로리터, 그러면 따다따다 하게 되면 뭐 요게 한 310이니까 310 마이크로리터 한 10배 정도 하루에 이제 생성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성된 후안방에서 생성된 그 안방수는 이 렌즈와 그리고 아이리스, 홍채 사이 공간을 통해서 전환방으로 이제 플로링 흘러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쪽에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계속 생성이 되고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의해서 압력이 높다 생기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삐집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삐집고 이 사이를 삐집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전환방을 채우죠. 그래서 이 안방수의 주된 기능은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코니어, 각막이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렌즈인데, 이 렌즈도 그렇고 각막도 그렇고 어베스큘라, 그 맥관, 뭐 혈관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막이나 아니면 렌즈가 대사작용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대사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글루코스나 산소나 여러 가지 전해질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베스큘라 베슬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를 통해서, 이 안방수를 통해서 글루코스나 산소나 기타 전해질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뭐가? 코니어, 앞에 있는 각막과 수정체가 이게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대사 후에 생성되는 대사 산물인 뭐 락테이트, 피루베이트,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나 아니면 뭐 젖산과 같은 그런 대사 산물이 생성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렌즈에 의해서 아니면 코니아에 의해서. 그것을 이 안방수를 통해서 정맥계로 배출해주는 어떤 배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기질을 공급해주고, 어떤 대사에 필요한 어떤 그런 기질, 대사적인 기질을 공급해주고, 대사 작용에 생긴 어떤 부산물을 제거해주니.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아까 그 정맥계로 이제 배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맥계로 그 흡수가 이루어지는 그 부위는 그 코니아와 아이리스, 각막과 홍채 사이에 그 부위에 이제 요 부위가 이제 뭐예요? 요게 각막과 홍채 요 사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스클레럴 비너스 플렉서스, 공막 정맥 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트라베큘라라고 얘기하고, 혹은 이것을 우리가 캐널 오브 슈렘관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슈렘간 그쪽이 이제 정맥 총익이 되니까 정맥으로 이제 드레인이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들어갈 때는 그 압력 그레디언트하게 계속 요게 생성이 되니까 후한방이 압력이 높고 다시 전한방이 압력이 높으니까 전한방은 앞에 각막이 있고 뒤에 렌즈가 있으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역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를 슈렘관을 통해서 이 트라베키알러를 통해서 흡수가 이루어지죠. 근데 만약에 어떤 병적인 원인에서 어떠한 흡수가 안 되는 경우, 디펙티브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계속해서 생성은 뭐예요? 액티브 트랜스포터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높아도 계속 생성이 되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인트라오큘라 프레셔, 안구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구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앞에 뭐가 있어요? 코니아가 있죠. 코니아. 각막이 있고 계속 요 앞쪽에 각막 있고 공막이 있으니까 이 양이 증가하니까 계속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뭐를 밀겠어요? 렌즈를 밀죠. 그럼 렌즈는 여기에 이제 그 초자체라는 그러한 그 아이볼이 있는데 그걸 계속 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이제 옵틱 디스크를 통해서 옵틱 너브가 밖으로 나게 되니까 여기에 계속 압력이 생기니까 압력이 어디를 밀어요? 이 아이볼을 밀게 되죠. 그러면 해서 계속해서 아이볼, 요 압력이 과도하게 증가된 그러한 그 병 상태. 그래서 인트라오큘러 프레셔가 인트라베스큘러 프레셔 인 블러드 서플라이 투 더 레티나. 이 옵틱 디스크를 통해서 요 안에 이제 그 혈관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요쪽 안에 혈관대 압력보다 안구 내 압이 더 초과하는 경우, 더 커지는 경우에 그러한 병적인 상태를 우리가 글라코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내장이죠. 그래서 이런 녹내장이 심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시신경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심지어는 뭐까지 일어나요? 블라인드니스, 시각장애, 완전히 눈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방수가 이러한 중요한 어떠한 그러한 그 정상적인 기능 혹은 어떤 병적인 상태에서는 글라코마를 유발시킬 수 있고 만약에 심하게 되는 경우는 궁극적으로 어떤 시각장애, 그 안구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후각, 올팩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팩션,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거죠. 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그 케모 리셉션, 즉 화학적인 물질이 수용체에 반응을 해서 이제 감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케모 리셉션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이 올팩션 같은 경우에는 그 동물의 그런 그 진화 과정 중에 가장 오래된 감각기관이고 특히 올팩션 이 냄새 맡는 것을 통해서 그 동물의 일차적인 욕구인 그러한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먹이를 찾아야 되고 또한 배우자를 통해서 이러한 번식인데 결국은 종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필수적인 그러한 그 감각 기관입니다. 특히 이제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성 호르몬인 성 페로몬, 그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는 냄새를 이 올팩션을 통해서 감지를 할 수 있고, 비교적 최근에 뭐 벌써 2004년이면 한 거의 한 16년, 한 20년 전이죠. 사실 최근은 아니지만 이 올팩션에 관련된 수용체, 즉 그 오르폰 리셉터, 그 고화 수용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화 수용체라는 것은 그 수용체는 그 유전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그 시퀀스 유전자는 동정이 되었는데 그것과 결합하는 라이겐드가 무엇인지 물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올폰 리셉터 고화 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후각에는 많은 그 수백 개의 고화 수용체가 있는데 이러한 그 고화 수용체와 관련되어서 그 콜롬비아 대학 미국에 있는 뭐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죠. 그 리차드 엑셀과 그리고 린다 버기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대학 그 두 연구자가 이 그 후각과 관련된 수용체 연구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4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올팩션 후각을 담당하는 그 기관은 그 주후각계, 그 메인 올팩터리 시스템 이제 비강 쪽에 있죠, 그죠? 그 비강에 그 이제 우리 그 호흡 기관인 비강에 있는 뒤쪽 그리고 위쪽 배측 위쪽에 있는 그 돌소 코달 포션, 즉 비강이 여러분 이제 콧구멍이죠. 콧구멍 보게 되면 앞쪽 말고 뒤쪽에 위쪽 천장 쪽 그 부위에 그 후각계, 주후각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후각계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콧구멍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익스터널 네어 바깥쪽 콧구멍에 그 근접해 있는 그러한 그 후각 기관으로서 본메로 나살 오관, 그래서 옛날엔 이걸 서비기관, 뭐 본메로 나살 오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서비기관에 있는 그런 그 부후각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주후각계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올팩터리 시스템은 그 나살 캐버티, 그 비강의 도서 코달, 즉 이제 이쪽이 도서, 그러니까 이제 콧구멍이 있으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은 이제 그 벤트럴 파트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위쪽 천장 쪽을 그 도살 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도살, 그죠? 앞을 크레니얼, 뒤를 코달. 그래서 보게 되면 돌솔 코달, 천장 쪽에 뒤쪽에 있는 그 후각계, 올팩터리 벌브, 후각 망울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주후각계죠. 그래서 이 주후각계에 이제 후각을 담당하는 세포를 올팩터리 셀, 후각 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위에서 이제 비강의 뒤쪽 상층부에서 직접 냄새를 감지해주는 그 주후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각에는 많은 그 후각 상피세포, 올팩터리 에피딜리움에 있는데, 이 올팩터리 에피딜리움, 그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들은 많은 실리아, 선모와 그리고 미세 육모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요곳에 이제 올팩터리 셀이 있고, 이 올팩터리 셀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후각 상피예요. 그래서 후각 상피 이쪽을 이제 확대해 보면 여기가 이제 후각 상피가 있고 후각 상피에 많은 그러한 그 올팩터리 셀이 있죠. 그래서 올팩터리 셀에는 미세 육모 그리고 선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심지어는 이 미세 육모와 선모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체표 면적만큼 이게 그걸 이제 이렇게 막 이래 되는데 이걸 쭉 피게 되면 여러분 체표 면적 넓이만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표면적을 넓힐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이런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이러한 그 후각, 냄새 맡는 그러한 기능을 잘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올팩터리 에피딜리엄, 후각 상피에 있는 그러한 그 후각 세포가 이제 이쪽에서 많은 그러한 그 냄새를 맡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쪽에 후각 망울, 올팩터리 벌브에 많은 그러한 그 글로메룰라, 사구에 그 미트럴셀, 승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모세포죠. 승모세포가 모여 있는 것을 글로메룰러스, 사구체, 뭐 사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팩터리 에피텔리움에 있는 올팩터리 셀이 올팩터리 너브가 돼서 그것이 뭐와 이 후각망울에서 유래한 그 미트럴셀, 그 승모세포와 시냅스를 이루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올팩터리 요 셀에 있는 요 제1 뇌신경이 나중에 어디 부위, 그 셀러무스, 시상에 가서 한번 시냅스를 이루고 그 세포가 어디? 올팩터리 코텍스. 보게 여기죠. 올팩터리 코텍스. 그래서 올팩터리 코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축두엽, 그러니까 전두엽 일부와 주로 이제 축두엽이죠. 왜냐면 이게 이쪽이 이제 전두엽, 두정엽, 그리고 뒤쪽이 후두엽.
후두엽이죠. 두정엽이죠. 이게 두정엽, 후두엽. 그리고 요게 측두엽이죠. 그러니까 요 올팩터리 코텍스, 오디터리 코텍스, 요 후각 중추, 후각 피질, 요거는 이제 그 템포럴 롭, 그 측두엽에 있죠. 그래서 측두엽이 있는데 이 부위에 들어올 때 어디를 셀라무스를 경유해서 이 제1 뇌신경이 셀라무스를 경유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팩터리 셀 같은 경우는 늘 아주 신선한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3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차례 계속 그 리플레이스, 대체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올팩터리 셀이 생기고, 그리고 오래된 올팩터리 셀은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후각 시스템이죠. 액세서리 올팩터리 시스템. 그래서 이 부후각계는 그 위치는 그 본메로 나살 오간, 그러니까 익스터널 네어, 바깥쪽 콧구멍 근처에 위치한 그러한 그 섭이기관이라는 부위에 부후각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섭이기관은 보통 이제 그 요쪽 뒤 콧구멍이 있고 그 안쪽에 이제 그 비중격이라고 있는데 그 비중격 근처에 있는 그러한 그 기관을 본메로 나살 오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이제 바깥쪽 콧구멍에 근처에 있는 그러한 그 본메로 나살 섭이기관에 이 올팩터리 셀, 그 후각세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각세포가 얘네들은 실리안 없고 그 미세 육모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세 육모가 있고 올팩터리 셀이 올팩터리 너브가 되죠. 왜냐면 이 후각세포는 그런 프라이머리 센서 셀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이면서 수용체 세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부후각 망울에 있는 그 미트럴 셀, 승모세포와 시냅스를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나중에 그 디엔세팔론의 하이포셀라무스, 그 시상 하부를 경유해서 올팩터리 코텍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 시상 하부인데 그러면 주후각계는 시상을 경유해서 올팩터리 코텍스로 가고 부후각계에서의 그러한 그 후각에 관한 여러 가지 성 페로몬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감각은 하이포셀라무스 시상하부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올팩터리 코텍스로 간다 그러죠. 시상하부. 근데 이 시상하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뉴로엔도크라인 리스폰스, 어떤 신경 내분비적인 그런 반응을 매개를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시상하부를 경유하는데 이 부후각계에 있는 올팩터리 셀에 대한 그 리간드, 결합하는 물질은 하이 몰리큘러 웨이트, 대분자 물질이면서 비휘발성 물질, 가령 이게 뭐가 있어요? 페로몬, 성 페로몬 같은 것이 대분자 물질이면서 비휘발성 물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그런 페로몬, 이 반응이 뭐를 통해서 시상하부에 있는 신경 내분비 반응과 관련이 있는 시상하부를 경유해서 그 다음에 올팩터리 코텍스에 가서 그 정보를 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올팩터리 셀에 의한 그러한 올팩션에 관한 후각에 관한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전달 작용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그 엑셀과 린드버그에 의한 그러한 그 노벨 생리의학상이 결국은 나오는 이 그림, 즉 올팩션에서의 신호 전달 작용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도론트 리셉터는 여기는 뭐 이렇게 뭉툭하게 나왔지만 그 멤브레인 7번 선회하는 GPCR이에요. 그리고 오도론트 몰리큘, 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G 프로테인인데 이 G 프로테인 GPCR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G 알파, 베타 감마, 그 헤테로 트라이머,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후각계에 있는 G 프로테인 알파를 G 올팩터리라고 얘기해요. G 올팩터리. 그래서 이 G 올팩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G 프로테인의 G 알파 S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리셉터 GPCR에
오더런트가 리셉터에 이제 실리아에 있는 올팩터리 셀에 그 실리아에 있는 그 리셉터에 와서 오더런트가 와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G 프로테인 알파, 즉 G 올팩터리가 활성화되는데 이 G 올팩터리는 스티뮬레이터리 G 프로테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 알파S는 ATP로부터 사이클릭 AMP 생성이 촉진되게 돼요. 그래서 사이클릭 AMP의 생성이 증가되게 되고, 그래서 사이클릭 뉴클레오타이드 게이티드 캐타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칼슘, 소듐과 같은 그러한 그 캐타이온 채널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이 칼슘에 의해서 칼슘 칼모듈린과 결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이 어떤 그러한 그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칼슘 칼모듈린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칼슘 이온에 의해서 이 클로라이드 채널이 열리고, 그러므로 해서 대부분 여러 가지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액션 포텐셜이 생기면 올팩터리 너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뭐 셀러무스나 아니면 하이포셀러무스를 통해서 올팩터리 코텍스에 이제 신호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사이클릭 AMP를 통해서 칼슘이 들어오고 소듐이 들어오고, 그리고 칼슘 갈모듈린을 통해서 혹은 칼슘이나 소듐에 의해서 포지티브 차지를 띤 양이온이 증가되니까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는데, 계속 이게 액션 포텐셜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소듐 캐타이온 익스체인저라는 그러한 익스체인저가 열리면서 칼슘이나 이러한 칼슘 이온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칼슘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시그널은 다시 또 오브가 되어지죠. 그러면 다시 또 어떤 냄새 물질이 오게 되면 다시 시그널을 옮기고,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어떤 냄새를 맡는 그러한 그 기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1000여 종 이상 그 오더런트 리셉터가 이제 동정이 되었죠. 어떤 분자 옛날에 어떤 유전자 시퀀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GPCR 유전자를 이 후각세포에서 동정을 했는데, 이 오더런트 리셉터가 지금까지 1000여 종 이상 1000여 종류의 유전자가 이제 동정이 되었어요. 동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동정된 그 GPCR에 어떠한 오더런트 몰리큘, 어떠한 후각 물질이 결합하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일부는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1000여 종류 중에 대부분은 어떠한 그러한 후각 물질과 결합하는지 알려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고화수용체, 고화. 이 N은 있는데 얘가 누구와 결합하는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오더런트 리셉터, 고화수용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동정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수용체들은 얘들이 뭐와 결합하는지 물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오더런트 리셉터, 고화수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화수용체 연구를 통해서 2004년도 그 벅과 엑셀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각은 기본적으로 5개의 맛 감각에 의한 그러한 그 조합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미각은 그 올팩션, 후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비강과 그리고 구강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향기, 그 음식물의 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맛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흔히 알 수도 있고, 사실 심하게 그 감기에 걸린 경우, 콧물이 나서 이런 심한 그러한 그 콧물 감기인 경우에는 그 미각에 대한 그러한 그 감각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심한 감기에 걸리면 이제 뭐 밥맛도 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그 미각과 후각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의 그러한 그 미각은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의 어떤 향을 통해서 수행이 되어진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 눈에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 혹은 뭐 향기로운 음식이 맛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듯이 이렇게 그 미각과 후각, 시각 혹은 청각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후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후각 세포, 오도노트 리셉터 혹은 뭐 올펀 리셉터라고 그래서 그런 수천 개의 그러한 그 수용체 유전자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그 오도런트 그 맛 리간드와 서로 이제 그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올펀 리셉터 그 고화 수용체라고 이랬었죠. 그것에 비해서 이러한 그 미각은 기본적으로 5개의 맛 감각의 어떠한 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5가지 맛 감각은 스윗, 어떠한 그 맛있는 맛, 스윗, 향기로운 맛, 사워, 신맛, 솔트, 짠맛, 비터, 쓴맛, 그리고 우마미 맛. 그래서 이 우마미 맛이라는 것은 그 일본어로서 딜리셔스니스, 맛있는 맛, 감칠맛, 뭐 그러한 맛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맛은 그 음식물의 어떤 그러한 그 향을 돋구는 그러한 맛을 우리가 이제 딜리셔스니스, 맛있는 맛, 우마미 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맛 감각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그 미각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맛에 대한 수용체는 기본적으로 그 테이스트 버드, 그 뇌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혀의 표면에 그 함께 그 뭉쳐져 있는 그러한 그 뇌래라는 부위에 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혀가 있고, 혀에 보게 되면 많은 그러한 그 맛 돌기, 유두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두 돌기에 하나의 유두 돌기에 여러 개의 이런 그 테이스트 버드, 미뇌라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이런 방추상 모양의 그 안에 이제 그 많은 그 맛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안에 이러한 그 테이스트 버드가 있고, 테이스트 버드 안에는 한 뭐 수십 개, 50개에서 150개 정도의 미각세포, 혹은 주위에 뭐 서포팅, 뭐 지지세포, 그리고 밑에 쪽에 보게 되면 그 기저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연구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테이스트 리셉터 셀이 하나의 맛을 느낄 수 있다거나, 혹은 하나의 그 미각세포가 여러 개의 맛을 느낀다거나, 상당히 이제 그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정설로 받아들이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테이스트 셀이 있고, 그 밑에 주위에는 또 서포팅 셀이 있고, 여기 나오는 서포팅 셀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그 기저세포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감각신경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맛세포는 2차 감각세포라고 그래서 그 수용체 세포와 그리고 신경세포가 분리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겠지만 이 맛세포에 의해 생성된 그러한 그 뉴로 트랜스미터가 시냅스를 이루어서 그 1차 감각세포와 시냅스를 이뤄서 그 뉴로 트랜스미터를 방출함으로 인해서 이 감각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액션 포텐셜이 이제 미각 중추로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테스트 셀 같은 경우는 non neuronal 셀이에요. 세컨더리 센스 셀이죠. 2차 감각세포죠. 그리고 얘네들은 폴라라이즈드, 이제 풍극화되어졌고, 그리고 그 표면에 그 테이스트 버드, 미래가 있고, 위쪽에 테이스트 포, 미래 공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위쪽에, 미래 공 쪽에 이 테이스트 셀에는 많은 마이크로빌라이, 미세 육모가 있어서, 그게 이제 밖에 노출된 거죠. 요게 이제 혀 상피 사이에 이제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미각 세포가 있고, 미각 세포가 이렇게 있고, 옆에 서포팅 셀이 있죠. 이렇게 서포팅 셀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테이스트 리간드, 어떤 맛을 나타내는 어떠한 맛 그 리간드가 이 미래 요 테이스트 셀에 있는 수용체를 자극해서 그러한 그 신호 전달 작용을 통해서 칼슘,
요 ER에 있는 칼슘을 동원시키거나 혹은 요게 하나의 세포니까 세포질 안쪽이 칼슘이 세포질 바깥에 칼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이 세포질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세포질 내 소기관인 그 내용질 세망으로부터 칼슘이 이제 세포질 안쪽으로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 뉴로트랜스미터 베스클에 저장되어 있는 뉴로트랜스미터가 요 엑손 터미널처럼 그 1차 감각세포와 시냅스를 이뤘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 가서 히스 그리고 이제 릴리즈 하게 되죠. 그러면 1차 감각세포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 세포가 탈분극이 일어나고 액션 포텐셜이 이 감각세포를 통해서 어디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거스테이터리 코텍스 그 미각 피질이죠. 이 미각 피질은 보게 되면 이쪽이 어디예요? 그 두정엽이거든요. 두정엽과 축두엽 경계 쪽에 이 거스테이터리 코텍스 혹은 테이스트 코텍스를 자극해서 맛 감각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맛의 기본적인 감각 중에 3개는 GPCR 수용체와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쓴맛, 스윗, 단맛, 우마미, 맛있는 맛은 GPCR에 대한 라이겐드로 작용해서 신호전달 작용을 통해서 맛 감각이 형성이 되고 솔트, 짠맛, 사워, 신맛은 채널 링크드 리셉터예요. 그래서 이온 채널이 열려서 하이드로젠 이온이나 소듐 이온이 세포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테이스트 셀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뉴로트랜스미터를 분비해서 프라이머리 센스 셀이 자극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미각 중추까지, 미각 피질까지 이제 그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어서 맛이 맛 감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5가지의 기본적인 맛 감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5가지의 맛 리간드와 그리고 수용체를 보게 되면 그 앞에 3가지 즉 쓴맛이나 혹은 단맛 그리고 맛있는 맛 같은 경우는 그 멤브레인을 7번 선회하는 GPCR이죠. 그리고 G 프로틴 알파가 있고 또 여러가지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신호전달 장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스위트 맛도 GPCR과 결합하고 옆에 있는 것이 이제 G 프로테인이겠지. G 프로테인. 그리고 우마미 맛, 사각형이 있고 사각형에 딱 맞게 자물쇠와 열쇠처럼 리셉터와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결합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멀티플 시그널 트랜스덕션 패스웨이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세포질 내 칼슘 농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ER에 있는 그 칼슘 저장소가 ER이죠. ER. 내용질 세망. 그래서 내용질 세망으로부터 칼슘이 증가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칼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슘의 동원에 의해서 칼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맛, 신맛과 짠맛 같은 경우, 신맛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이온이 리셉터와 결합을 해서, 그래 하이드로젠과 결합하고 나서 이 채널 링크드 리셉터이기 때문에 이 채널은 어떠한 채널이냐면 포타슘 채널이에요. 그 포타슘 채널을 블로킹 해줘요. 그러면 세포질 내 포타슘이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블로킹이 되니까 포타슘 이온, 포지티브 차지를 띤 포타슘 이온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짠맛 같은 경우는 이 짠맛에 소듐 이온이 채널을 따라서 세포질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소듐 이온이 농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포타슘 이온도 포지티브 차지를 띤 양이온이고 소듐 이온도 포지티브 차지를 띤 양이온이기 때문에 세포가 디폴라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탈분극에 의해서 전압이 형성이 되죠. 그럼 이 전압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요게 세포질 인트라셀루라 플루이드, 요게 익스트라셀루라 플루이드가 되기 때문에 세포질 외가 소듐 이온도 농도가 높고 칼슘 이온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볼테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리게 되면 이 칼슘이 세포질 안으로 막 대량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칼슘 인플럭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칼슘의 유입, 세포질 내로. 그래서 칼슘 모빌라이제이션이 됐건 칼슘 인플럭스가 됐건 칼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베스클에 있는 칼슘 센서 프로테인이 뭐예요? 시냅토테그민이죠. 그 시냅토테그민과 칼슘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요게 요 시냅스를 이루는 꼭 엑손 터미널 쪽처럼 밑으로 이동을 해서 그 멤브레인 단백질인 요 베스큘라 시냅토브레빈이 스냅25나 신텍신과 와서 결합을 하고 요 뉴로트랜스미터를 요 시냅스 클레프트로 뉴로트랜스미터를 방출해줘요. 그렇게 되면 요 뉴로트랜스미터가 프라이머리 센스 셀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게 되죠. 그럼 이 액션 포텐셜이 어디로 가요? 이게 프라이머리 센스 셀, 1차 신경세포를 통해서 나중에 거스테이터리 코텍스, 테이스트 코텍스인 그 두정엽에 있는 그 템포럴 코텍스와 밀접한 그 축두엽에 밀접한 그 미각 피질에 와서 그 정보를 받아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맛 감각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런 그 테이스트 리셉터, 즉 테이스트 셀에 있는 테이스트 리셉터가 각각의 미각 세포가 다른 맛을 감지하는지, 혹은 하나의 그 테이스트 셀이 다양한 맛을 감지하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확립된 그러한 그 이론은 없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그 미래에 이제 많은 테이스트 셀이 있는데, 이 미래 안에 사람에게 있어서 막 수천 개, 뭐 한 10,000개 정도씩 이 미래가 있다고 그래요, 혀에. 그런데 이제 나이를 들면서, 젊었을 때 이렇게 많다가 나이를 들면 한 5,000개 정도로 줄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이 드는 사람들의 맛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흡연하는 사람들, 이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테이스트 버드가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흡연은 여러 가지로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맛에 대한 감각에서조차도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그 습관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잘못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 하나의 그 맛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테이스트 맵이에요. 어떠한 맛 지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윗, 뭐 단맛 같은 경우는 혀 끝에서, 그리고 사워, 신맛 같은 경우는 혀의 양 옆에, 그리고 솔트 같은 경우는 혀의 그 가장자리, 뭐 보면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쓴맛 같은 경우는 혀 안쪽, 인두 쪽, 이렇게 각각의 혀의 다른 부분에서 맛을 감지한다고 이제 잘못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그 하버드 대학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아주 명문 대학이죠. 근데 1901년도, 지금부터 거의 한 뭐 120년 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사이콜로지스트, 그러한 그 신경학자인 그 에드윈 보링이라는 사람이 그 페이퍼에서 이러한 그 테이스트 맵에 관해서 이 사람이 확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한 70년 동안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다가 1974년도 그 버지니아 그 콜린스라는 그런 그 과학자에 의해서 혀의 모든 부위에 맛을 그 감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맛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1974년 이후에서는 혀의 어떤 특정한 부위에서 맛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혀의 어떠한 부위에도 있을 수 있는 그 맛세포에서 수용체에 의해서 그 감각, 5가지의 감각을 감지해서 그 감지된 그런 맛 정보가 거스테이터리 코텍스, 그 미각 피질,
테이스트 코텍스의 이 감각을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감각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위에서 다른 맛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위에서 유래한 맛 감각, 5가지 감각은 요것이 이제 1차 감각세포를 통해서 미각 중추까지 갈 때 그 제7뇌신경, 제9뇌신경, 제3뇌신경을 통해서 요게 이제 그 미각 피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혀 끝에서 유래한 5가지 맛은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을 통해서 이게 미각 중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혀의 중간 부위에 있는 그러한 그 맛 감각은 제9뇌신경인 설인신경을 통해서 이게 미각 중추로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혀의 안쪽, 거의 인두, 그 후두개 가까이에 있는 혀의 안쪽에서 유래된 그러한 맛 감각에 대한 정보는 제10뇌신경, 미주신경을 통해서 미각 피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부위에서 5가지의 맛 정보는 다른 부위에서는 다른 뇌신경을 통해서 안면신경이나 설인신경이나 혹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 미각 중추에 정보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